지금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고 정치인들은 회복의 신호가 보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 온도는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카트를 채우는 손이 점점 느려지지 않으십니까?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 잔고는 왜 늘 제자리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불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붕괴의 전조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보셨습니까? 고작 1.8%입니다.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 아래인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담컨대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외 채무가 6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측되지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실제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식료품, 교통비, 공과금, 교육비까지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경제 멈춤의 실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적 경쟁력 상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가 자랑하던 주력 산업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기존 산업에 매달리면서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VB 은행 붕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금융 시스템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0점대로 추락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금은 오르고 복지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대비했어야 해체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계부채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균적인 가정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어들면 다시 가계소득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를 믿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금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월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의 최소 6개월치, 가능하다면 12개월치를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은행 예금으로 말입니다.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암호화폐도 아닙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터지면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현금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통장을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십시오. 구독료, 보험료, 통신비, 외식비, 쇼핑 등 매달 나가는 돈을 하나하나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10%라도 줄이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을 아끼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600만 원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만드십시오. 남은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저축 방법입니다. 둘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특히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계십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신용카드 빚은 연 15% 이상의 이자율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고리대금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갚으십시오. 부채는 평온한 시기에는 관리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터지면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덩이 상환법을 사용하십시오. 가장 금액이 작은 빚부터 갚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를 완전히 갚으면 그 다음으로 작은 빚을 갚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해치워 나가면 심리적 성취감도 얻고 빚 갚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는 눈사태 상환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갚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셋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현금 4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30%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자산이란 무엇입니까? 금, 달러, 국채입니다. 특히 금은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때마다 가치를 보존해 왔습니다. 달러 역시 안전자산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나 선진국 국채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위험자산은 무엇입니까?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입니다. 이것들은 평상시에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위기 때는 가치가 폭락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30%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위험자산 안에서도 분산하십시오. 한국 주식만 가지지 말고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신흥국 주식에도 분산하십시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지역, 여러 유형으로 분산하십시오. 투자의 황금률은 단 하나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100명 중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일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지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경제는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입니다.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지금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아니, 어리석음을 넘어서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직장을 잃겠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현금을 보유하고 분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싼 가격에 자산을 사들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 지키기에 바쁩니다. 선거 이기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오직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고 모레도 내일처럼 사는 길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믿으면서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길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고 자산을 재구성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안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이 영상을 끄는 순간 통장을 점검하십시오. 지출을 분석하십시오. 저축 계좌를 만드십시오.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빚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산 배분을 다시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